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얘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그 얘기 끝에 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까지 다 끌어내서. 맞아. 갑자기 모유 수유협회에서 모유를 아니면 나는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면 너 아나운서잖아. 다음 달 월급 들어오잖아. 맞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는 꽃 아세요? 저희 엄마가 늘 창가에 두고 가꾸던 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주고 화분을 돌려 햇빛을 받게 하고 꽃잎이 시들면 순수 다듬어 주던 그 정성. 그래서인지 엄마 집 창가에는 늘 보랏빛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수십 년을 다닌 회사를 단 몇 분 만에 그만두고 나오니까 세상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도 아무 할 일이 없는 날들. 그저 자고 또 자기만 했습니다. 이불을 걷는 게 관뚜껑 여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무겁죠. 그런데 또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한번 보세요. 혹시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청취자가 어머 우리 집에 CCTV라도 달렸나 봐요. 흐흐 하고 보내왔습니다. 또 저희 남편은요 대학교 때 보던 토플 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쩜 우리 남편도 똑같아요. 라며 배꼽 잡고 웃으시더군요. 맞습니다. 인생은 무겁기도 하지만 이렇게 웃을 일이 참 많아요. 울다가도 웃고 허무하다가도 픽 터지는 순간이 있죠. 결국 저를 다시 살린 건 엄마의 아프리칸 바이올렛처럼 하루 물 한 번, 햇빛 한 줌. 작은 루틴과 나만의 리추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는 게 관짝처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무튼 용기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작은 힘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민의 FM 대행진 아니고 조수빈 큐레이션입니다. 네, 오늘 조수빈 큐레이션의 두 번째 손님은 네. 아나운서 황정민 선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빈둥님들. 저도 보기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몇 번 안 해봤고요. 라이브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녀가 또 실수를 하는구나 하고 예.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뭐 황정민 아나운서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 조수빈 큐레이션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31년 동안 뭘로 기억하실까요? FM 대행진으로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J 특공대, 뭐 좋은 나라 운동본부, 그 다음에 뉴스로는 맞아요. 8시 뉴스투데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고요. 지금은 현대홈쇼핑에서 목요일 아침 8시 15분에 황정민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선배님의 방송을 보면서 아나운서를 꿈꿨고 진짜 제가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FM 대행진 몇 번 대타도 했었어요. FM 대행진은 19년 동안 했잖아요. 너무 오래 하신 거지. 근데 네. 또 휴가는 무조건 가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대타를 후배들이 많이 했고 그렇게 대타를 한 후배들 중에 FM에 발탁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오늘 황정민 선배가 나온 이유가요. 네. 사실 이번 책을 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젊은 날을 부탁해, PS I Love You 뭐 이런 선배님 책을 보면서 사실 아나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게 쓰세요, 책을. 그래서 얼마나 또 좋은 책을 들고 오셨을까 했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 요 책을 썼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타이밍이라는 게 같은 말도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저는 어쨌든 31년간 말을 업으로 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 네, 책을 냈습니다. 저희가 아나운서라는 게 그 어떤 말의 직업이니까 말의 달인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저희만큼 말에 상처를 받고 그렇죠. 또 말을 잘못해서 큰 화를 입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 드물 거란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말 때문에 결국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으면서 또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선배 책이어서가 아니라 그 요소요소에 자기 그 회사 생활 얘기, 뭐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추석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추석 때 사람들을 안 만나던 가족들, 뭐 친척들을 많이 그래서 만나잖아요. 추석 전에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라도 나한테는 또 상처가 될 맞아요. 수가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그리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선배님. 네. 맨날 싸워. 큰 싸움은 전으로 싸워, 전으로. 맞아. 네. 아니,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까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얘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그 얘기 끝에 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까지 다 끌어내서. 맞아. 너는 왜 여행을 시작하면 꼭 이렇게 화를 자초하니?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애들은 뒷좌석에 자고 있고 막 그럴 때 또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네.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떤 이야기라도 상대방도 나도. 나는 내가 일단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상대방도 좀 기분 좋을 때. 워워 시키고. 그럴 때 타이밍을 봐서 얘기를 하는 게 내 뜻을 전달하는 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요. 내 뜻대로 말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지금도 이제 나는 여행 가서 남편이랑 잘 지내보려고 간 건데 결국 말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네. 말 안 하면은 내 마음이 병들고 막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일단은 네. 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시점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랬었지. 그 말 속에 엄청난 앙금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이 집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집이 됐다. 그러면 나만 그랬니? 너도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지. 옛날 지금은 섭섭하게 한 거 다 나오지. 이제. 옛날부터 그게 하나하나씩 돌아오는데 그 결혼해서 초반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창을 가지고 우리 남편의 가슴을 꿰뚫어서 그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랑 그랑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너의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는 그를 배 밖으로 내던지고 싶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결국에는 그를 잘 다독여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백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백타 이론은 뭐냐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같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교착 상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말을 꺼내는 타이밍. 그 타이밍 어떻게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저희 아들 친구를 차에다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어머 우연아 넌 어쩜 이렇게 키가 멋지게 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도 여전히 멋지세요. 그냥 너무 빨리 나와. 내가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컸니? 어머님도 여전히 멋지세요. 이러면 그게 진심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영혼이 거예요. 없죠. 영혼이 없어.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마음속을 한번 훑고 나오고 나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리액션을 바로 했으면 네. 그게 오히려 영혼이 느껴지지 않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게 보인다. 네. 그럼 약간 선배 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포즈가 중요하다. 네. 호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네. 같은 맥락일까요? 사실 우리는 또 방송쟁이여가지고 이렇게 마가 뜨면 못 견뎌. 못 제가 견디잖아요. 그래 진행병. 그래갖고 막 거기에다 끼어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둘만의 대화에서는 어느 정도의 퍼즈가 멈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퍼즈를 조금 더 내 생활 속에 확장을 하자면 저는 스타티오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거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오두막 같은 뭐 네.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스타티오가 예전에 로마의 병사들이 네. 주둔하는 주둔지였어요. 네. 그게 발전해서 지금은 스테이션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다른 일을 할 때 그 안에 퍼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홈쇼핑에서 굉장히 업체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좀 씻어요. 손을 좀 씻고 이 회의가 끝났으면 여기서 휴 한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 덜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달릴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저 약간 이제 명예퇴직하고 나서 제가 계속 잤거든요. 한 3개월 정도를.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약간 퍼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사이에 누구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샤워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의 시간을 두시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전되는 걸 막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괴로울 때 좀 잊어버리고 하루가 그냥 가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매일 운동을 해요?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오. 그래서 선배님도 책에 보니까 네. 운동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하시고 뭐 지금 손을 씻는다든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좀 몸이 아파요. 저는 선배랑 그렇게 회사 오래 다녔는데 네. 운동 열심히 하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네.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늘 운동을 했어요. 그게 뭐 테니스가 되기도 하고 PT가 되기도 하고 필라테스가 되기도 하고 골프가 되기도 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와서 딱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상쾌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황정민 아나운서도 20년간 똑같으시네 했는데 그 비결이 운동인가요? 뭐 운동일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다들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예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회사 후배가 이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인물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면 내가 이 딸이 예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안 예쁜데 아빠가 네. 예뻐서 이 딸이 예쁘다는 건가? 이렇게 아버님도 인물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이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아버님이 인물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조사 하나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그렇죠. 네. 그 말의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 그러면 선배님? 그게 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점을 아이 참 예쁘다긴 한데 아이 참 예쁘다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처럼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면 그건 좋은 내 뜻대로 말하는 건 아니죠. 나는 칭찬하려고 얘기한 건데. 그렇죠. 네. 제가 남을 지적할 자격이 별로 없는 게 저도 회사 생활을 하거나 방송하면서 말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미숙하니까. 어. 근데 사실은 우리 황정민 아나운서도 네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 좀 왜곡돼서 네. 방송을 하다가 괴로우셨던 적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많았죠. 이게 약간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많았죠. 충고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근데 그게 네. 다 저는 생방송 중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그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제 잘못이 아닌데도 이제 제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그런 있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화가 되면 앞뒤 맥락이 다 잘리고 그렇죠. 그 멘트만 남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순전히 제 잘못인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는 예전에 이제 김원장 기자랑 FM 대행진에서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모유의 기억나요. 소중함에 네, 대한 네. 얘기를 했어요. 모유는 뭐 어떤 친밀감, 아이에 네. 대한 친밀감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영양 성분이 너무나 좋고 네. 그 얘기 하다가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게 의미를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빠랑 같이 쓰는 불편함이 있죠? 라고 딱 그냥 얘기를 했던 너무 거였거든요. 발랄했던 거야. 아니 그냥 저로서는 유머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뭔가 하여튼 신문 기사가 뭐 이렇게 나가면서 막 갑자기 모유 수유협회에서 모유를 먹이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뭐 약간 하여튼 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얘기하다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거든요. 선을 깔딱깔딱 넘다가 네. 확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때는 결혼을 안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모유수유 홍보대사가 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진짜 하지 않으셨어요? 모유수유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제가 모유수유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정말 저의 의도와는 너무 달랐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케이스는 다르지만 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진의가 아니었는데 유명인들은 기사로 이제 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네. 왜곡된 말이 퍼지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 너무 괴롭죠. 선배도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뭐랄까 물론 싫어하니까 댓글을 막 그렇게 남겼겠죠. 근데 그게 깨어진 칼날 같아요. 그래갖고 내 마음에 박히고 그다음에 그 댓글을 읽으면서는 그냥 이게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저도 그 그런 마음 알아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도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떠올렸던 게 keep going. 그냥 나는 나의 생활을 그대로 하자. 정말 비난과 오해와 막 이런 걸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사실은 FM대행진의 황족들은 늘 제 진의를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도 빈둥님 덕분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에서 빈둥님들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좋아해 주니까 그게 조수빈 씨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저는 회사 그만둘 때 이제 선배님한테 있다가 그만둔 얘기도 들을 텐데 저는 사실 퇴사한 지가 이제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둘 때 방송을 다시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주로 활동했던 것이 이제 뉴스니까. 뉴스 쪽이었고 뭐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만큼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작은 채널을 열고 거기서 정말 빵명일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10만이 15만? 지금 15만? 네, 15만 조금 안 와우. 돼요. 네, 우리 황종님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15만 이제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참 우리 방송인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라도 힘들 때 자기를 비난하는 말보다는 좀 그런 거에 더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왜냐면 화려하게 막 언변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일단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내 뜻대로 말한다는 건 이 책에서 뭐 말을 잘하는 스킬이나 뭐 목을 어떻게 하는 스킬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라는 게 이제 누구랑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지 나 혼자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의 마음가짐, 태도, 애티튜드?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빈이가 물어본 말을 잘한다는 건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게 먼저 있어야 좀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나서도 공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공허했던 대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 예를 뭐 자기 자랑만 한다든지 자기 얘기만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는 안 듣죠. 예. 그냥 자기만
그냥 주르르르 늘어나서 나는 그냥 아 그랬니 뭐 요렇게만 얘기해도 될 만큼 그러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사로나 동료로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네. 친구는 뭐 됐다가도 안 만날 수 안 만나면 거고. 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거나 네. 잘 듣지 않거나 대화가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일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만나는 횟수를 점점 줄여가거나 아니면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아 그래 내가 뭐 일이 없어도 아 내가 지금 좀 일을 하러 가야 돼서 그런데 이게 뭐 부장님이나 시어머니나 이러신 그럼 분이면 어떡해. 너무 어렵죠. 사실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아 어머님 그러셨어요 하면서 조금 내 이야기로 좀 근데 저는 이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계속 듣고 집에 오면 아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어쨌든 거기에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래도 풀려요.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다가 네. 너무 선을 넘는다면 선을 한번 그어주긴 하거든요. 어떻게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수빈 씨는? 그냥 아주 화나지 않은 이렇게 흥분을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인 것 같고 그냥 굉장히 단순한 단어를 선택해서 뭐 지난번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다. 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딱 한 2문장 정도로만 요약해서 네. 말을 해요. 사실 뭐 듣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탁을 자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절도 되게 잘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적이 되잖아. 특히 네. 뭐 여기 잠깐 뭐 얼굴을 비춰줄 수 있어? 아니면 뭐 여기에 사회를 봐줄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부탁을 많이 듣잖아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빈이는 없었니? 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했던 파우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누가 정민아 나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이야. 나는 돈을 주지 않아도 돼. 네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 뭐 대포폰트. 내가 갚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은 그래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명예를 빌려주는 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는 걸 피하는 거죠. 일단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왜 사실 보이스피싱도 그 자리에서 막 어떻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끊고 생각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하고 알 텐데 막 그때는 그게 사기를 치려고 치면 막 이렇게 끌려들더라고요. 내가 좀 이따 생각해보고 전화할게. 그리고 하루 정도는 좀 그 사람도 눈치챌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도 신호를 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안 해주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부탁을 쉽게 하지 않겠지. 부탁을 쉽게 들어주면 나는 어렵게 하는 일인데 상대방은 얘가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네 하고 쉽게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그리고 너무 구구절절하게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나도 뭐 시댁에서 뭐 나도 좀 어려워. 나도 어려워.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면 너 아나운서잖아. 다음 달 월급 들어오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또 끌려들게 되니까 그냥 단호하게 그럴 때는 단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다. 그때도 스타티오가 필요한 거네요. 바로 리액션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한숨 돌린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 그렇죠. 나도 생각하고 상대방한테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 걸 알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어떤 대출 받는 뭐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건 알아봤니? 뭐 나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너를 위해서 나도 나름 대안을 생각해 봤어. 이런 대안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네. 저희가 상처받은 걸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선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감동받은 구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선배한테 말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 위로받은 경우. 네. 이제 어른의 말이란 이래야 되는구나. 저도 사실 회사 그만두면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더라고요. 그게 상처를 주는 말도 기억에 남지만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알아줬던 사람의 말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선배가 이제 그 방송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선배의 말로 위로를 받았다. 좋은 선배들이 참 많았죠. 나쁜 선배들도 많았어요. 근데 좋은 선배들만 마음에 품고 나쁜 선배들은 다 잊어버려요. 저는 저의 기억 저장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힘든 건 내가 생각해요. 검은 봉다리에다가 검은 봉지에다가 이 내 기억을 딱 놓고 그다음에 서랍을 철컥하고 닫아요. 그래서 나쁜 일들은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고 나아가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쇼핑을 시작할 때 홈쇼핑은 너무 이제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선배님 홈쇼핑 하실 줄 진짜 몰랐어요. 다들 너무 뜻밖이고 황정민 용감하다. 황정민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야 근데 저는 홈쇼핑 시작할 때 들은 조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언니가 이제부터 해서 잘 될 일은 없어. 잘 될 일은 없어. 그냥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 그게 뭐든 언니한테 기회가 왔을 때 시작해. 그걸 왜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든지 잘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나운서들이 다 있어. 모범생 스타일. 그래가지고 시작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이게 나를 또 다른 길로 안내해 주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퇴사할 때 사실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더니 다 뭐 걱정도 하시고 너 나가봐야 뭐 좋을 게 없다 아니면은 뭐 바람 들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을 하려고 그만뒀던 건 아니고 근데 어떤 그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어떤 미래에 기대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는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선배님 비슷한 말인데 뭐 한번 시원하게 망해보자. 항상 망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안전한 루트만 살았는데 한번 망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쵸.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와. 망하기엔 조금 이른 나이인데 용감하다. 망하기엔 조금 이른 나이인데 한 번 돌이켜 보니까 뭐 그 안에서는 괴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인생을 필모그래피를 딱 적어보니까 항상 잘 된 것만 남잖아요. 이력서에는 항상 그렇죠. 어디 합격 뭐 그런 것만 남잖아요. 뭐 20대 9시 앵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나는 힘들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잘 되기만 해봤는데 한번 망해본다는 용기를 갖고 나가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좀 너무 멋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은 방송국도 오래 다니면 약간 회사원 같은 느낌 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방송국이라는 완전 게 회사원이었죠. 되게 액티브할 것 같지만 어느 네. 순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죠. 우리는 늘 캐스팅 당하는 존재고 평가받는 존재고 또 일하는 게 다 보이잖아. 나는 일 좀 안 해도 되는데 친척들이 넌 요새 무슨 프로 하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왜 사실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 직장 안에서만 알잖아요. 우린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상자 안에 그냥 맞아요.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비교도 많이 되고 너무 많이 그쵸?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 생각인데 시원하게 망해보자는 생각과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갑자기 78세 할머니가 되었다.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서 내일 딱 눈 떠보니까 할머니가 됐다. 쭉 살아서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 게 의미가 있긴 하죠. 네, 뭐 퇴직까지 다 하고 그러면 하지만 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수십 년을 살면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네. 내가 캐스팅을 시켜주기만 해라. 캐스팅을 당해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그 대학교 때 학보사 기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취재를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를 다 정하고 그런 약간 주도적이었는데 이건 어쨌든 캐스팅을 돼야 그 다음에 나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저도 이제 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북클럽이 하나 있어요.
아, 지금도 해요? 네, 지금 아니 이번에 2번째 시즌인데 어. 지금 아마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분들 만나서 되게 놀랐던 게 저도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업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아. 방송국 있는 사람을 거의 그렇죠, 그렇죠. 만나잖아요. 근데 나와서 다른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진 상황에서 음. 이분들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 각자 직업이 달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회사를 다닐 때도 내가 내일이라도 이 회사를 나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라. 아, 네. 너무 뼈에 사무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뒤에 있는 회사를 다 없애고 그냥 나 혼자만 섰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일할 것인가, 나를 써줄 것인가, 이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언젠가부터는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저는 TV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보는 게 저한테는 약간 최우선이고 그때는 그냥 이제는 좀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TV를 오랫동안 안 했어요. 두 가지 감정이 다 들잖아요. 네. 내가 좀 접고 싶은 마음과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거. 저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 너가 먹고 싶은 거 2개 시켜. 그럼 왜냐면 난 먹는 거에 그렇게 욕심이 없거든.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늘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뭐가 좋으니? 넌 뭘 할 때 행복하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제가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홈쇼핑에 딱 가니까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황정민 황정민 아나운서 씨는 뭐 뭘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화장품은 어떤 거 쓰세요? 뭐 가전은 어떤 거 쓰세요? 가구는 어떤 거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취향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통통 튀고 발랄해서 굉장히 취향이 독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문화적인 취향 이런 거는 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세세하게 그런 거보다 그냥 아이들의 필요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놀이동산을 많이 다녔어요. 워터파크부터 놀이동산부터 그러니까 사실 뮤지엄이나 무슨 뭐 그런 걸 보러 다닐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뭘 좋아했지? 나는 옛날에는 콘서트도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영화도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은데 약간 제 취향을 잃어버렸었는데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또 홈쇼핑을 하면은 타인의 취향에 굉장히 감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나의 감각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는 유튜브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남들 앞에서는 뭐 똑부러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뉴스랑 시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는 조수빈 큐레이션 이제 열면서 뭐 정치나 시사나 뉴스는 안 한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해보자. 그리고 내가 KBS 다녔으면은 황정민 선배가 책을 내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PD가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지 않으면 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유튜브의 가장 큰 제 매력은 내가 원하는 사람 부를 수 있고 망하든 흥하든 그 조회수가 내가 원하는 포맷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중년이 된 다음에 굉장히 큰 활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스러워요. 어때요? 어떨 뭘 더 때는 하고 싶어요?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뭐 항상 제가 해보고 싶었던 영상에 늘 반응이 좋은 건 아니니까 내가 좀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도 한 번 더 읽고 우리 빈둥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아이들이 아직도 어려서 바쁘거든요. 지금 몇 살? 지금 12살, 9살인데 근데 항상 영상을 일주일에 1개는 업로드를 하니까 와 진짜 부지런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뭐 글을 쓰던 일기를 쓰던 아니면 진짜 뭐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하던지 간에 자기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이제 확인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런 게 살 때 굉장히 좋더라. 예. 선배님은 그런 뭐 리추얼이나 루틴 같은 게 딱 꼽으실 만한 게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는 저의
그러니까 루틴하고 리추얼을 저는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두냐면 루틴은 그냥 내가 하는 거. 뭐 근데 리추얼은 이거를 나만의 의식으로 그거는 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운동을 하는 거고 똑같이 방송을 하는 건데 어느 날 후배가 묻더라고요. 언니는 라디오가 아직도 재밌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너무 오래 하셨죠. 몇십 년은 네. 매일매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라디오를 FM 대행진을 하고 황정민의 뮤직쇼를 할 때 하고 나면 아 내가 오늘의 할 일을 다 했다. 약간 그런 정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게 모르게 나의 리추얼이 된 거예요. 아,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뭐 그게 사람이 소통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빈둥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수빈 씨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이제 황정민 쇼 홈쇼핑에 딱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요 책을 쓰는 동안에는 내가 하루에 뭐 얼마가는 이 책을 글을 써야지. 근데 왜 글이라는 게 그냥 앉아 있는다고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막 한 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10페이지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리추얼들이 쉽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keep going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거. 저는 예전에 왜 화려하고 막 눈에 확 띄고 처음부터 막 저는 처음부터 발탁이 잘 되고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었어요. 선배님 기수가 또 전설의 기수잖아요. 황트리오. 그래서 네. 동기들은 처음부터 막 9시 뉴스 뭐 열린음악회 하면서 처음부터 막 다 잘 됐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나를 봐주는 것 같지 않아. 다들 얼마나 키가 커요. 그녀들은. 황수경 선배랑 네. 황현정 선배님 그렇죠. 네네.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선배는 항상 제가 대학교 때 네. 모니터를 많이 했었는데 독특했어요. 방송 스타일이 있었어요. 아, 네. 그냥 아나운서 같은 그 영역이 아니고 독특했어 그냥. 그냥 번개머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황 아나운서님은 아기자기하게 도전하는 스타일이시라고. 네. 그쵸. 네. 남들은 뭐 똑같은 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내일은 이렇게 해보고 약간의 새로운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말투도 네. 전형적인 아나운싱은 아니시잖아요. 아시죠? 저는 제 목소리 톤이 높아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나운서실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23살의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그때는 더 지금보다 여리고 앵앵거리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안 돼. 부장님이 맨날 나를 불러다가 막 배에다 힘을 주고 이거 단전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배도 없어요. 하긴 그렇죠. 네. 예전에는 네. 진짜 많이 혼났는데 네. 요즘은 그런 선배도 없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 같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죠. 근데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살리에르의 마음을 전 너무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냥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재능의 일부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요. 돌이켜 보니까 황정민 선배가 진짜 성실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라디오도 총 몇 년 하셨다고 그러면 총 19년 플러스 19년에다가 FM을 한 네. 23년, 4년 한 거고요. 그 전에도 뭐 일라디오부터 뭐 라디오는 그냥 계속 했죠. 거의 30년 내내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굉장히 꾸준하시고 지금 네. 외모에 변함이 없으신 것도 그 운동을 외모. 꾸준히 한다든지 이런 뭐든지 한번 하신 존버 정신의 원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나만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라는 게 되게 쉽게 소비가 되고 왜곡도 잘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말이 너무 많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나 저도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저는 알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말을 많이 줄였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자꾸 많이. 말 실수를 많이 하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나운서가 됐겠죠, 우리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쪽이 조금 더 편하고 그렇게 됐어요. 황정민 아나운서가 실제로 만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시진 않아요. 맞아요. 저 굉장히 방송만 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안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전 TV에서 진짜? 보신 분들은 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정갈한 모습만 그렇지 보다가. 않아요? 맞아요. 수빈이가 오히려 톡톡 튀지.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책을 보면 선배님 그 예전 책도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근데 묘사가 되게 탁월하고요. 저게 사실 시간이 흐르면 그 상황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감각이었는지 잘 까먹는데 되게 생생하게 소설을 쓰듯이 그 상황 묘사가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좋아야 되나?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기억해서 기억력이라기보다는 네. 관찰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찬찬히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사람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일기를 써요. 그래가지고 저 안 써요. 아니 근데 그것도 저의 이제 리추얼이기도 한데 굉장히 간단한 그냥 오늘의 한 일들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약간 쏟아낸다고 할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써놓으면 조금 더 객관화되기도 하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오늘 조수빈 큐레이션 출연 생방송 뭐 이렇게 하고 오늘 뭐 메이크업 뭐 어쩌고 이렇게 다 써놓으면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이 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게 수십 년 전 얘긴데 이게 디테일하게 그날의 공기나 막 그런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저는 선배님한테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황정민 아나운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우리 밥 먹으면서 해요. 또 한 번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수빈 큐레이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이렇게 빈둥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수빈이는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만나는 거랑 책으로 만나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데 제 책을 또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족들이 많이 와주셔서 반가웠어요. 빈둥님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끝나면 잠깐 내렸다가 다시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그때 댓글로 내 뜻대로 말한다는 거 신청해 주시면 10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많이 긴장했어요. 아나운서 선배랑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더 저희가 편안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한 번 꼭 불러주세요. 저도 홈쇼핑 세계 궁금하거든요. 들어와. 자, 오늘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있으면 이거요? 지켜볼 거야. 네, 빈둥님들 더 많은 빈둥님들이 생겨나기를 저도 기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